마음이 넉넉한 맏며느리. 조선 후기 경상도 안동 땅에 김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상철, 둘째 상진, 막내 상문이 그들이었다. 김진사는 비록 벼슬은 하지 않았으나 넉넉한 땅을 가지고 있어 집안이 유복했다. 큰아들 상철이 20이 되던 해 이웃 마을의 박씨 가문과 혼담이 오갔다. 신부가 될 박씨 아가씨의 이름은 순덕이었다. 그녀는 가난한 양반 집안의 딸이었지만 마음씨가 곱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처녀였다. 순덕이라는 아이가 비록 가난한 집 딸이지만 인물이 단정하고 마음씨가 고와 맏며느리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오. 준매쟁이의 말을 듣고 김진사는 혼사를 허락했다. 그렇게 순덕이는 김진사 댁의 맏며느리가 되었다. 혼례를 올린 첫날 밤, 순덕은 시댁의 큰 사랑채를 보며 놀랐다. 친정은 방색 한 짜리 초가집이었는데 시댁은 기와집에 방이 10개가 넘었다. 곳간에는 쌀이 가득했고 장독대에는 장독이 20개도 넘게 늘어서 있었다. 이제는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순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튿날 아침 시어머니 최씨 부인을 뵙고 나서 순덕의 생각은 달라졌다. 맏며느리가 되었으니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맡아야 할 것이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부모님께 문안을 드리고 낮에는 바느질과 길쌈을 하고 저녁에는 다시 밥을 짓고 한시도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 최씨 부인의 말투는 엄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순덕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예, 어머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순덕의 고된 생활이 시작되었다. 새벽 인시, 오전 3시 내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국을 끓였다. 온 집안 식구들의 아침상을 차리고 나면 해가 이미 중천에 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설거지를 하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했다. 저녁이 되면 다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밤이 깊어서야 방에 들어갈 수 있었다. 남편 상철은 아내를 안쓰럽게 여겼지만 어머니께 말씀드릴 수는 없었다. 효자로 소문난 그였기에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말게. 몸이 상하면 어쩌려고 그러나? 괜찮습니다, 서방님. 이것도 며느리의 도리이니까요. 순덕은 지친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나고 둘째 아들 상진도 장가를 들었다. 신부는 한양의 부유한 상인 집안의 딸 경이었다. 그녀는 곱게 자라 살림을 해본 적이 없었다. 맏형수께서 모든 집안일을 다 맡아 하시니 저는 그저 편히 지내면 되겠네요. 경이는 방에 앉아 술을 놓거나 가야금을 타며 시간을 보냈다. 순덕은 이제 식구가 더 늘어난 집안의 모든 살림을 혼자 도맡아야 했다. 이듬해 막내 상문도 장가를 들었다. 막내 며느리 정숙은 무관 집안의 딸로 활달하고 당찬 성격이었다. 형수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처음에는 정숙이 순덕을 돕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최씨 부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막내는 아직 어리니 집안일을 배울 필요가 있다. 바느질이나 배우거라. 큰며느리인 너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다. 결국 정숙도 경이처럼 방에서 지내게 되었다. 순덕만 혼자 온 집안의 살림을 도맡았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다.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10명이 넘는 식구들의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바느질을 했다. 밤이 되면 등불을 켜고 다음날 준비를 했다.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순덕은 그만 그릇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너무 피곤해서 손에 힘이 풀린 것이었다. 얘야. 그릇을 깨뜨리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 최씨 부인의 호통 소리가 들려왔다. 순덕은 황급히 깨진 그릇을 치우며 사죄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하긴. 맏며느리가 이것밖에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순덕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삼켰다. 그 모습을 본 남편 상철은 가슴이 아팠지만 여전히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못했다. 순덕이 시집 온 지 3년이 되던 해, 큰 흉년이 들었다. 봄부터 비가 오지 않아 논밭이 말라버렸고 가을 추수는 평년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김진사 댁도 타격을 입었다. 소작인들이 낼 소작료가 줄어들었고 집안의 쌀독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올해는 형편이 어려우니 모두 아껴 써야 할 것이다. 김진사가 말했다. 하지만 그 아낌의 무게는 온전히 순덕에게만 지워졌다. 얘야, 내가 먹는 밥을 줄여라. 그리고 반찬도 간소하게 만들어라. 예, 어머님. 순덕은 자신의 밥그릇에 담는 밥을 절반으로 줄였다. 끼니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다. 반찬도 간소하게 만들었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불평했다. 이것밖에 안 되느냐? 우리가 거지냐? 순덕은 대답 없이 고개만 숙였다. 흉년은 이듬해까지 이어졌다. 마을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길에는 구걸하는 거지들이 늘어났다. 어느 추운 겨울날 대문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있었다. 순덕이 물을 떠다 드리자 할머니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고맙습니다. 사흘째 굶었습니다. 다 먹을 것을 좀. 순덕은 망설이지 않고 부엌으로 달려갔다. 자신의 아침 식사로 준비해둔 밥과 김치를 싸서 할머니께 드렸다. 드시고 기운을 차리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가씨.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받았다. 그 모습을 본 최씨 부인은 노발대발했다. 얘야.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밖에 밥을 퍼주다니. 내가 무슨 부처냐. 어머님, 사흘이나 굶은 노인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말대꾸까지 하느냐. 당장 방에 들어가 무릎 꿇고 반성하거라. 순덕은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준 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그날 저녁, 순덕은 저녁을 굶었다. 시어머니가 저녁을 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순덕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배운 말이 있었다. 순덕아,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부자가 되어야 한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눌 수 있고 힘들어도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부자란다. 어머니는 늘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분이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누는 법을 아는 분이었다. 순덕은 그런 어머니를 닮았다. 시집와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안쓰러워했다. 거지가 찾아오면 남몰래 밥을 싸주었고 동네 아이가 다치면 약을 구해다 발라주었다. 이웃집에 잔치가 있으면 기꺼이 가서 일손을 도왔다. 큰며느리는 참 이상한 사람이야. 자기도 고생하면서 왜 남을 도우려고 할까? 둘째 며느리 경희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게 말이야. 나 같으면 내 한 몸 챙기기도 바쁠 텐데. 막내 며느리 정숙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달랐다. 그들은 순덕을 보살님이라 불렀다. 김진사 댁 큰며느리는 진짜 보살이야. 자기도 고생하면서 남 돕는 걸 보면 말이야. 그래, 우리 집 아이가 아플 때 약을 구해다 준 걸 어떻게 잊겠어?
우리 집 할머니가 굶었을 때 밥을 준 것도 잊을 수가 없어. 순덕의 선에는 소문이 나서 마을 전체에 퍼졌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시련이 찾아왔다. 김진사가 갑자기 병을 얻어 쓰러진 것이었다. 의원이 와서 진찰을 했지만 고개를 저었다. 풍증, 중풍입니다.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온 집안이 슬픔에 잠겼다. 새아들은 아버지의 병상을 지켰고 최씨 부인은 통곡했다. 순덕은 밤낮으로 시아버지를 간호했다. 약을 다리고 죽을 쓰고 몸을 닦아드렸다.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병상을 지켰다. 얘야, 고맙다. 김진사는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순덕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아버님, 괜찮으십니다. 꼭 나으실 거예요. 하지만 김진사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순덕은 여전히 간호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순덕은 조용히 방을 나와 마당으로 갔다. 그리고 하늘을 보며 두 손을 모았다. 하늘이시여,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아버님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제가 대신 아프게 해주십시오. 순덕은 진심으로 기도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시아버지를 살리고 싶었다. 그 모습을 최씨 부인이 창문 틈으로 보고 있었다. 그녀는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다. 저 아이가 저렇게까지 나아. 순덕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김진사의 병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말을 하지 못하던 것이 조금씩 말이 나오고 움직이지 못하던 손발이 조금씩 움직였다. 이건 기적입니다. 의원도 놀라워했다. 김진사의 병은 완치되기 어렵다고 했는데 점점 호전되고 있었다. 세 달이 지나고 김진사는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말도 또렷해졌다. 얘야, 내 덕분이다. 내가 밤낮으로 간호해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나았겠느냐. 김진사는 순덕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최씨 부인도 옆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큰애야, 내가 너를 너무 모질게 대했구나. 미안하다. 최씨 부인이 순덕에게 사죄했다. 순덕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어머님. 그것도 며느리를 위한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아니다. 나는 내 마음을 몰랐다. 내가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진 아이인지 이제야 알겠구나. 최씨 부인은 순덕을 끌어안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긴 순덕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김진사가 회복한 후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최씨 부인은 더 이상 순덕에게 모진 말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을 분담하도록 했다. 둘째와 셋째도 이제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 큰애 혼자 모든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경희와 정숙도 이제 부엌일과 청소를 돕기 시작했다. 순덕은 처음으로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순덕은 그 여유로운 시간에도 게을리 지내지 않았다.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도왔다. 과부 할머니의 지붕을 고쳐주고 호라비 할아버지께 반찬을 가져다 드리고 고아가 된 아이들에게 옷을 지어 주었다. 형수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자기 일도 바쁠 텐데 어떻게 남을 도울 생각을 하세요? 정숙이 물었다. 순덕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 집은 넉넉하지 않습니까? 그 넉넉함을 혼자 차지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형수님은 그동안 고생만 하셨잖아요. 그것도 다 복이었어요. 고생했기에 남의 고통을 알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순덕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도 형수님처럼 살아야겠다. 이듬해 봄, 또다시 가뭄이 들었다. 비가 오지 않아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휩싸였다. 김진사 댁에도 걱정이 컸다. 소작인들이 소작료를 낼 수 없게 되면 집안 형편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회의가 열렸다. 올해는 소작료를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큰아들 상철이 물었다. 둘째 상진이 말했다. 그래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요. 막내 상문도 동의했다. 형님 말이 맞습니다. 약정은 약정이니까요. 하지만 순덕은 다른 생각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님, 어머님,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얘야. 말해보거라. 올해는 소작료를 받지 않는 것이 어떨까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가진 곡식을 나눠주는 것이 어떨까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순덕을 쳐다보았다. 최씨 부인이 물었다. 무슨 말이냐? 우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어떻게 나눠준단 말이냐? 어머님, 우리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소작인들은 씨앗도 없어서 농사를 못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나눠주면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내년에는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면 나중에 우리가 어려울 때 그들도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나눔은 투자입니다. 순덕의 말에 김진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큰며느리 말이 옳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양반의 도리이다. 올해는 소작료를 면제하고 곡식을 나눠주도록 하자. 김진사의 결정에 따라 집안의 곡식 창고를 열어 소작인들에게 씨앗을 나눠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 김진사 댁은 정말 어진 양반이십니다. 특히 큰며느리님은 보살이십니다. 그해 여름, 기적처럼 비가 내렸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농사를 지었다. 김진사 댁에서 받은 씨앗으로 심은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났다. 가을이 되었다. 풍년이었다. 그것도 아주 큰 풍년이었다. 소작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소작료를 바쳤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은 양식을 감사의 뜻으로 가져왔다. 김진사님, 올 봄에 주신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큰며느리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습니다. 이 쌀을 받아주십시오. 결국 김진사 댁의 곡식 창고는 봄에 나눠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곡식으로 가득 찼다. 김진사는 순덕을 불렀다. 얘야, 내 말이 옳았구나. 나눔은 정말 투자였다. 우리가 준 것의 몇 배를 돌려받았다. 아버님, 이것은 제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뜻입니다. 착하게 살면 하늘이 돕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순덕의 선행은 마을을 넘어 고을 전체에 퍼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안동의 보살이라 불렀다. 어느 날 관아에서 사람이 찾아왔다. 김진사 댁 큰며느리 박씨를 뵙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또께서 부르십니다. 순덕은 놀라며 관아로 갔다. 사또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순덕을 맞이했다. 박씨 부인, 그대의 소문을 들었소. 시집와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돕는다 하니 참으로 귀한 마음씨요. 과찬이십니다, 사또님. 또한 지난해 가뭄 때 집안의 곡식을 나눠 마을을 살렸다 하니 이는 나라를 이롭게 한 공이요. 조정에 장계를 올려 포상을 요청하겠소. 아닙니다, 사또님.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하기까지 하구려. 이런 부인이 있어 우리 고을이 복을 받는 것이요. 사또는 순덕에게 상을 내렸다. 비단과 곡식, 그리고 정령운을 세워주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다. 순덕은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아 키웠다. 아이들은 모두 어머니를 닮아 착하고 마음씨가 고왔다. 김진사는 건강을 회복하여 오래 살았고 최씨 부인은 순덕을 친딸처럼 아꼈다. 둘째 며느리 경희와 셋째 며느리 정숙도 순덕을 본받아 선행을 실천했다. 김진사 댁은 날로 번창했다. 곡식 창고는 늘 가득 찼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교만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겸손하고 이웃을 도왔다. 순덕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마을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았다. 병든 사람을 간호하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그녀의 집사랑채는 마을 아이들의 글방이 되었다. 할머니, 이 글자는 어떻게 읽어요? 그래, 이것은 사랑해. 잘한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글자지. 순덕은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칠 때마다 단순히 글자만 가르치지 않았다. 그 글자에 담긴 뜻과 마음을 함께 전했다.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벼슬을 하기 위해서요. 한 아이가 대답하자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함이란다. 글을 안다는 것은 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 아이들은 순덕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리고 자라서 마을의 훌륭한 어른들이 되었다. 어느 봄날 큰아들 상철이 순덕에게 물었다.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실 수 있습니까? 저는 가끔 힘든 일이 있으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늘 평온하십니까? 순덕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것은 말이다. 마음의 크기를 키웠기 때문이란다. 마음의 크기를 키운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같단다. 작은 그릇에는 조금만 담아도 넘치지만 큰 그릇에는 많이 담아도 여유가 있지. 나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 그러다 보니 마음의 그릇이 점점 커진 것 같구나. 그렇다면 저도 마음의 그릇을 키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방법은 간단하단다. 첫째, 남을 원망하지 말 것. 둘째,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며 감사할 것. 셋째, 가진 것을 나눌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하면 마음은 저절로 넉넉해진단다. 상철은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전했다. 세월은 흘러 순덕은 환갑을 맞았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열어주었다. 박씨 할머니께서 아니었다면 우리 마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입니다. 할머니는 우리 마을의 은인이십니다. 사람들은 정성껏 준비한 선물들을 가져왔다. 하지만 순덕은 그 선물들을 다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여러분, 제가 무슨 특별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해주시니 송구스럽습니다. 이 선물들은 마을의 가난한 분들께 나눠주었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감탄했다. 환갑잔치에서조차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순덕의 마음에 김진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최씨 부인은 여전히 건강했다. 그녀는 순덕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얘야,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는 몰랐다.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인 줄. 너를 우리 집 며느리로 맞은 것이 우리 집안의 가장 큰 복이었구나. 어머님, 무슨 말씀을? 저야말로 이 집에 시집와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에게 배웠단다.
내가 보여준 넓은 마음, 나눔의 정신, 그것들이 이 집안을 일으켰고 이 마을을 변화시켰단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다. 순덕은 70이 넘어서까지 건강하게 살았다.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마을 전체가 슬픔에 잠겼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아이들이 울었고 어른들도 눈물을 흘렸다. 순덕의 장례식은 마을 역사상 가장 큰 장례식이 되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조문했다. 그녀가 도왔던 사람들, 그녀에게 배운 사람들,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순덕의 무덤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세운 비석이 있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마음이 넉넉한 맏며느리. 박씨 순덕의 묘. 가진 것은 적었으나 나눔은 컸고 받은 고통은 많았으나 원망은 없었으며 살아서는 마을의 어머니였고 죽어서는 영원한 귀감이 되시다. 그 후로 사람들은 순덕의 이야기를 대대로 전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순덕 할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했고 마음이 좁아질 때면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지라고 되새겼다. 순덕의 후손들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 대대로 선행을 베풀었다. 김진사 댁은 수백 년 동안 명문가로 존경받았고 안동 땅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안이 되었다. 오늘날까지도 안동 지방에는 이런 말이 전해진다. 마음이 넉넉하면 복이 온다. 그것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박씨 순덕이라는 한 여인이 평생을 통해 증명한 진리였다. 가진 것이 많아서 넉넉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해서 모든 것이 넉넉해진다는 것.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써 더 커진다는 것. 순덕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넉넉합니까? 당신은 무엇을 나누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유산을 남길 것입니까? 그리고 조용히 속삭인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